네, 12월 6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용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 방송 처음 모시는데요. 네. 오늘 꼼꼼하게 한번 시황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상 오늘 제가 좀 휴가를 내서 시장을 정확하게 100% 봤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정리를 좀 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중에 초반에는 약간 좀 수급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초반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헝다의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중국의 민영 부동산들이 파산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잠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업체들을 파산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머릿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국의 경제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을 훼손시키는 모멘텀들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외국인의 수급 이 네.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장 마감까지 보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47억을 매수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연기금까지 해서 기관들이 또 매수가 동반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완전하게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3,300억을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2,254억 그리고 기관이 1,100억 가량을 매수하면서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특히나 기관 매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였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금융투자라던가 연기금 같은 차익거래 물량들이 오늘 샀다가 오후에 팔고 오늘 샀다 내일 팔면서 시장을 약간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도 매수를 하였지만 투신과 사모펀드도 일부 수량을 전기전자 쪽으로 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제가 말씀드려왔던 전기전자, 특히나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의 지속성이 지금은 뒤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이제 북클로징이라는 부분들을 앞두고 이런 연동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12시 50분 이후에는 코스닥이 내리꽂다가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조금 안정이 되어 갔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로 무서운 기세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요. 종가상으로도 조금 수급의 반전이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끝난 상황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개인들만 3,740억을 매수했어요. 절대적으로 작지 않은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6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1,2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줬고 결국에는 0.66% 빠져서 코스닥이 마감을 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외국인들이 네. 매도한 거는 네. 기관도 그렇고요. 네. 일단 중국발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 지난 금요일에 네.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나스닥 급락 요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어떤 미국 시장이라던가 이런 곳과 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상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한국도 빠진다거나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다. 이런 것들이 꼭 연동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북클로징을 앞두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그동안의 수익을 시장 대비해서 못 낸 쪽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하고 단기 계약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지만 계약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지금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어떤 헝다 사태 이런 부분의 영향은 조금 미미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이 자체의 치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뿐이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델타 변이보다도 사실상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 백신 접종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백신이 효과를 낸다라는 어떤 리서치 결과도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이 국가 간의 물자 이동이라던가 생산시설 폐쇄 같은 부분들을 불러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흥 국가들의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부분 그런 쪽들에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고 그 외의 증시들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연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다른 업종들을 팔아서 전기전자 샀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CLSA도 그렇고 뭐 다이와도 그렇고요. 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뭐 상승 조정했다, 네. 상향으로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게 뭐 확실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여기는 아니었고요. 다른 곳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반도체 종목을 굳이 사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지분을 줄이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곧 시작이 되고 그 테이퍼링이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환차손을 싫어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외국인의 지속성 있는 매수가 확인이 되면은 접근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게 먼저 외국인의 매수로 나타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투자 동향 열어놓고 보시면은 외국인들 굉장히 꾸준하게 하이닉스를 오랜 기간 동안 늘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외국인 지분율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 차트가 될 것 같고요. 지분율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이 8월 중순에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크게 꺾였습니다. 8월 중순에 보시면은 46%를 하회하는 이 지점이었어요. 여기까지 꺾였는데 그 시점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48.5%를 넘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8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 동향인데요. 저는 이제 금액으로 놓고 봅니다. 금액으로 놓고 보실 때 제가 8월 중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8월 13일 날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2250억 팔았고요. 그 전날 8400억을 팔았고 피크를 찍었던 시기예요. 정말로 이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줄이던 시기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이틀 만에 1조 5천억 그리고 3일 만에는 1조 7천억이 되겠죠. 그리고 4일로 보게 되면 거의 2조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8월 17일부터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팔았던 양만큼은 아니지만 620억, 1070억, 600억 이런 식으로 가면서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기조가 지금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20억, 140억씩 팔지만 1000억을 넘게 매수하는 게 또 바로 들어오고요. 390억을 팔았지만 연속성 있게 팔지 않습니다. 다시 64억을 순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누가 붙었죠? 기관들 위주로 해서 투신과 연기금이라는 쪽에서
또 수익률 게임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를 먼저 끌어올렸던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좀 살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9만 원을 넣고 사실 편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그래요? 이유가 이제 이 수급에서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쉽사리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정말로 엄청나게 팔았던 적들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억, 조, 10조, 거의 23조를 하루 만에 막 팔고 이랬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23조가 아니고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예, 2조 3천억을 팔 정도로 이때 8월 중순 그때까지는 하이닉스와 상당히 비슷한 이런 수급 현상을 보이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8월 중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여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이닉스와는 약간 다르죠. 8월 13일 이후로 수급이 잠깐 늘어나는 듯 했으나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 시점에서 52%를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내리막을 걷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서 매물대 부딪히는 지점이죠. 83,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잠깐 반등하는 듯 싶었으나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7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좋아졌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2천억 오늘 샀고요. 얼마 전에도 5천억, 4,360억 이런 식으로 수급이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던 수급들이 이제는 삼성전자로 조금 더 옮겨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숫자상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할 만한 때가 왔다. 네, 지금은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고요. 그 근거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보고서들은 사실상 어떤 매매의 타이밍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저 같은 증권 브로커들이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들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는 역할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램 현물가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됐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속성입니다. 이 반등하는 부분들이 지속이 과연 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낸 CLSA 쪽에서 보면은 이게 내년 1분기에는 디램이 바닥을 잡고 그 이후에는 상승 가도로 추세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들은 미리 선반영을 해서 외국인들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오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지려던 속도 자체가 또 한 번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적인 수순에 의해서 바로바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자꾸만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이 되고 완만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이런 수순들 속에서 전기전자 쪽으로도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외국인들의 물론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되고 있기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매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역시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 이건 결국 이제 미국 달러 강세를 조장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환율은 우리 네. 떨어지고 조금, 있고요. 안정이 되고 있죠. 예, 외국인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한국을 투자한단 말이죠. 네네. 이거를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흐름이 지금 흐르고 네. 있는 건지. 네. 저도 딱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까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테이퍼링이 11월 달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인플레가 그동안에 연준이 뭐라고 얘기해왔죠?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던가 그리고 떨어지는 고용 지표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시 한번 인플레가 과연 일시적인가라는 물음들을 연준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더 이상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떠났던 한국 시장에 돌아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달러 강세로 계속 가려던 부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을 할 시기도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시기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그런 부분과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더 완만하게, 속도도 조금 더 슬로우하게 천천히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미크론 변이 자체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사실상 저는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전염성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강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국가 간의 물자 이동, 아까 말씀드렸죠. 물자 이동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생산시설 폐쇄 같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려던 경제를 다시 한번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각성 자체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전파 효과의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오미크론 변이는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오미크론이 변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전문가들 아직도 뭐 우려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단지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네. 우리가 일각에서 그냥 파월의 말 그 오지 그대로 믿고 테이퍼링이 급속하게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확 달라지고 빨라지면서 뭐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오늘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빨라질 거라는 이 불안감인데 네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동향은 네.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수급에서 보시면은 항상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시더라도 돈을 정말로 제대로 투자를 하시면서 벌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8.15 머니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의 마인드로 움직이셔야지 대다수의 개인이 오늘 코스닥을 산 것처럼 움직이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미디어하고 희귀금속, 정유, 그리고 폴더블 휴대폰 부품주 이런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라던가 그리고 원정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엔터 미디어 쪽들이 꺾였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클로징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수익률을 쫓는데 혈안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따라가시기에는 조금 매매에 정말로 능통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장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점에서 잡는다, 신고가에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섹터와 종목이라도 반드시 눌림목들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고 21선까지 자리를 준다거나 121선까지도 자리를 정말 좋게 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불안하고 나는 정말로 빠른 매매, 이런 매매는 못 따라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였죠? 전기 전자의 반도체 투톱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면서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시면은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올해 시장은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랬죠. 예, 그 이유를 또 우리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에서 찾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 초서부터 뭐 작년서부터 그 대형주에 투자를 했다가 정말 한 해 죽 썼죠. 네, 개인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현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한다는 이 현상은 네. 외국인들에 의한 대형주 장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단지 두 회사, 이 IT 섹터에만 한정된 이야기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대형주가 안 돌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정말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팔았던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2조 원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화학주라던가 철강주들 한 번씩 돌았어요. 해운주도 돌았고요. 전부 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들에서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들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는 한창 올라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 시켜서 다 올려놓고 이제 계속적으로 중형주들이 아닌 대형주들이 좋을 것처럼 해주면서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또 넘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돌면서 또 전기 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내년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어떤 식으로 또 변이를 해나갈지 몰라요. 이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변이는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에 변이를 했을 때 치사율이 높아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관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폐쇄된다거나 물자의 이동이 제한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단은 지금은 다른 쪽에는 조금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수급 동향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전부 다 보시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47억을 샀는데 전기전자를 2254억을 샀어요. 다른 걸 팔았다는 얘기네요. 다른 것들은 그만큼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2254억 산 거 외에 운송 장비 쪽 샀어요. 321억을 샀으면은 이거는 여기에는 완성차들이 속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오늘은 제대로 산 업종들이 별로 없어요. 기계, 비금속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강세 섹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세 섹터가 왜 강세 섹터가 됐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이 산 거는 수급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뭉칫돈들이 과점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은 정말로 수많은 개인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돈이 합쳐져서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고 해도 응집력과 결집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뭉텅이 돈을 들고 몇 개에서 몇십 개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응집력 있게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결집력 있게 주가를 사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급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의 수급을 따라가시는 개인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마인드로 그렇게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는 꼭 희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감을 가질 만한 상황은 네. 아니다. 이걸로 이해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투자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 뒷단에 그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네네. 소부장이 됐든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 게임에서 좋은 것이냐. 네네. 이거는 좀 이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중소형주의 탄력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목표가 9만 원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CLSA 이런 쪽에서는 목표가 10만 원을 넘겼어요. 저도 일단은 9만 원까지 보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고점을 넘기는 거를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거기까지 수급을 쭉 고르게 사는 지를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만약에 사서 올린 뒤에 정말로 지분을 더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상향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수급이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변할지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또 여기에 출연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투톱을 현재로서는 사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의 투자 성향의 차이가 이 결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나는 어떤 은행 금리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 4에서 5%의 연간 수익률이면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야. 그 정도 내서 정말로 뭐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겠어?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테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밑단에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4개의 테마들이 있잖아요.
NFT라던가 메타버스, 2차 전지, 엔터미디어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런 쪽들 또 연초에는 연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자금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만 몰릴 것인가? 아니면은 고르게 중소형주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탄력들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들 제가 연말까지 고민 한번 또 해보면서 연초에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네. 개인적으로 지금 9만 원 이제 정하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달성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달성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분기가 D램의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업계들에서 관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측들 정말로 많이 나오고 많이 틀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적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할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던 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날 어떻게 됐었죠? 오히려 빠졌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빠졌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물량들을 또 뱉어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처럼 내년 1분기가 저점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D램은 삼성전자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줍니다. 가장 이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이지만 사실상 주가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사업들이 또 잘 돼야 되고 폴더블이 많이 팔려야 되고 AR, 증강현실 이런 쪽들이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D램은 일단은 잘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뉴스 나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반드시 내가 체크를 해보고 분기 보고서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D램 가격 같은 것들 인터넷에 쳐보시면 정말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 나가는 포지션을 잡고 가셔야지 남의 말에만 의존하면 내가 사고 팔 타이밍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꼭 공부 많이 하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아까 오미크론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물론 지금 낙관적으로 보시기는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이제 흐름이 뭐 어려울 때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관점이 네. 어떠세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고 이게 개개인마다도 증권사 직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전부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오미크론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이게 끝나고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편해진 세태에서 다시 막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숙박 끊고 이런 비율들이 얼마나 생길까?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NFT와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물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를 잠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저도 이제 가상현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해봤거든요. 똑같습니다. 여행을 가서 걷는 것부터 해가지고 숙박, 관광지 가는 것들 전부 다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해요. 그런데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고 번거로운 과정들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그게 이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는 영화 꼭 한 번 더 그냥 보셨을 때 지나치신 분들이라도 지금 메타버스와 NFT 약간 난해할 수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저라고 하면은 제가 좀 약간 귀차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대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숙박 같은 거라던가 여행 같은 쪽들은 사실상 좀 구조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난립해 있던 아주 조그만 업체들은 전부 다 구조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견단 이상의 업체들만 남아서 그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위치들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또 가격 경쟁,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LLC 이런 쪽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행기표, 저가표 계속 나올 거고요. 숙박시설 같은 거나 여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로 묶어서 점점 더 싼 것을 찾는 소비자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숙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미국 쪽에 에어비앤비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특색 있는 집들을 찾아서 내가 예약하고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업체들이 잠깐 반짝 실적 낸다고 했을 때 물론 저가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계속 내면서 실적이 단계별로 계속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요. 다른 섹터 더 좋은 것들을 살 게 많은데 굳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서 불안한 실적들을 안고 가야 될까?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제 오미크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들 정말 쉽게 벗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침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타보면 예전에는 마스크 안 썼을 때 정말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화장품 찍어서 바르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이라던가 방송국 같은 곳에서 메이크업 하는 용도 외에는 여성분들도 화장을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 네. 이게 뭐 죽지는 않았다, NFT. 근데 그럼요? 지금 분위기는 다 죽은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날 네네. 폭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맞습니다. 뭐 10%대, 네. 뭐 상당히 많은 그 게임주들 관련해서 많이 폭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네. 이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걸 체험해보지 않으면 약간 끝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나왔다가 끝나는 그런 물결이 아닙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어떻게 바꿨죠? 메타로 바꿨습니다.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꿨던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분들 돈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기업 이름 하나 바꾸고 하는데 정말 로고 바꾸고 하는데 특히나 이런 대기업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페이스북이 내가 메타버스 업체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정말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에는 유수의 기업입니다. 10에 들어가는 기업이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유의 여신상이 12,000배 폭등했다라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2라는 가상 게임이에요. 메타버스를 접목시킨 게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그때는 이제 거래가 됐었던 자유의 여신상 한 타일이 지금은 이제 1억 2천만 원에 한 달도 안 돼서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정말 단순히 테마성이다. 이거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위메이드가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저도 게임을 이제 돈 내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 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증명이 되는 게 리니지2 모바일 이런 쪽들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항상 매출 1, 2위를 지키고 있었던 업체예요. 어느 업체도 그 아성을 깨지 못했었습니다. 쿠키런이 나오면서 한번 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들이 지금 그거를 깨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동안에는 내가 게임을 해서 레벨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돈을 무한정 쏟아부었어야 됐어요. 정말로 헤비 과금러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에 몇 억씩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P2E예요. 플레이 투 언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게임 자체가 재밌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금상첨화인 거예요. 내가 재밌게 즐기면서 돈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베트남 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다른 게임 업체인데 베트남에서 이 게임들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치 정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위 노가다 중노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몇 달을 해야지만 만질 수 있는 돈들을 한 달을 게임을 해서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게임이 재밌으면 즐기면서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닫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들이 미래에 나타나서 나의 투자처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마인드 매핑을 해가시면서 정말 상상의 나래를 머릿속에서 펼치시고 그거에 부합되는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쪽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부장 업체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OLED라는 부분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만드는 업체들, 마이크로 OLED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선익 시스템, 그리고 뭐 칩스앤 미디어 같은 업체들도 될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들로도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 뜬구름 잡는 테마 아니고요. 주가가 꺾였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서 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샌가 보면은 또 신고가 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테마성으로 우르르, 이거는 초기 테마잖아요. 처음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우르르 종목들을 전부 다 같이 올릴 수는 있어요. 정말 좋은 종목이 올라갈 때 테마성 종목들 실적 없고 얘네는 안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눈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인터넷을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이런 강의들을 듣고 설명해드리는 말들을 들으면서 직접적인 적용을 시킬 정도까지 올라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NFT나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도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책 10권 정도는 저는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네. 일단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네. 그 말씀하신 P2E 네.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또 부정적인 쪽 사이드에서 보면 네. 이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 리스크 만약에 안 된다 혹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처럼. 맞습니다. 네. 요런 리스크. 그다음에 말씀하신 위메이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뭐 정말 10배, 10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네네. 이런 그 고점 논란.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업체라도 아무리 실적을 계속 낼 수 있는 업체라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꺾이는 파동들이 나왔다가 다시 고점을 만들고요. 실적 확인하면서 꺾였던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가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편에서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황은 가치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정말로 자산 가지고 있고 장부평가 너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거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먹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냐면요. 금리 인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슬로우하고 만약에 빠르게 조금 더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조차도 이겨낼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업체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성장성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밸류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꺾였다가도 신고가 가고요. 에코프로 BM이라던가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즈, 그 외에 전해액 업체, 첨보라던가 어떤 뭐 동화기업 이런 업체들이 있죠. 꺾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을 회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코로나 이후처럼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선 돈을 빼야지만 이 종목들을 사는 그런 지금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주가에서 수익률을 뭐 10% 정도 냈다. 그럼 여기에서 됐어라고 하고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또 다른 섹터로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섹터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NFT와 메타버스예요. 꺾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를 올린 때는 반드시 또 붙어서 끌어올립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이건 이제 좀 테마성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해요. 주연테크 같은 게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SBS도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이거 정말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엔터 미디어 쪽에 SM 있잖아요. YG 엔터, 하이브, 이런 종목들 단순히 엔터 종목들 아닙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신고가 가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메타버스에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숫자가 지금 똑같이
뭐 크게 더 개선되는 흐름이 없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를 예전에는 10년 벌던 것만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20년치를 땡겨서 미리 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자체를 상향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종목들의 테마로 붙어가지고 전부 다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고요. SN 같은 경우에 이제 디어유 같은 플랫폼, 그게 단순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NFT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게 이미 엄청난 IP들, 스타 IP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NFT 거래소 같은 곳들에서 이 스타들의 IP를 가지고 나만의 특색이 있는 딱 하나예요. 논펀저블 토큰이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경매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거래가 엄청난 가격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가격이 얼마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일반인입니다. 미국의 일반인 부부인데 두 자녀가 있어요. 딸이 4살이고 아들이 2살이었습니다. 둘이 노는 장면을 그냥 간단하게 15초 정도 영상을 찍은 거예요. 딸하고 아들이 둘이서 놀다가 큰애가 이제 딸이 되겠죠? 동생 머리를 이렇게 꿀밤을 콩 쥐어박는 그런 화면이 나오면서 둘째가 이제 엥 우는 그런 화면이 나왔거든요. 그게 NFT 쪽으로 이제 대체불가 토큰으로 되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과연 이거 얼마에 낙찰가 됐을까요? 얼마에 됐죠? 2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갖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소유권은 이제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있겠죠.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지금 화가의 그림보다도 NFT화 시켜서 팔리는 게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기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딱 2개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쪽들에서도 지금 그 VR 기어 쪽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지원을 중단을 했다가 지금 다시 구글 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구글이나 이런 쪽들, 애플 이런 쪽들, MS에서는 이제 VR을 뛰어넘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쪽을 활발하게 정말 연구를 하면서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AR 쪽에서 무한한 기술 발전으로 정말 내가 실제 여행 가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피로감도 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도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침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몸에 체득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그동안 뭐 상승해왔던 게임주들,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이 다 폭락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인가요? 바로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같은 것들 보시면은 예전에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커지고 확실한 실적들을 내주는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다 팔았다 하죠? 250억, 400억씩 샀다가 오늘은 150억 정도 팔았고요.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주로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혹시 가집게 보시나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HTS건 다 있고요. 제가 쓰는 건 이제 교보기 때문에 교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보시면은 아침에 10시부터 수급이 나오게 돼요.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죠? 22,000주 팔았고 54,000주 팔았고 14만 주, 14만 5천 주 계속 매도 수량이 늘어나죠, 여러분. 기관은 어떻습니까? 33,000주 팔다가 5만 5천 주, 6만 주, 6만 3천 주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런 날은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항상 발끝에서 사서 머리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에 사서 난 어깨 정도만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분명히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만약에 접근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수급이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위메이드가 꺾일 때
11월 초 정도 보시면은 한 14만 원을 15만 원을 약간 언더했던 적이 있어요. 장중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평선을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61선이 지금 이 초록색 선인데 보게 되면 가격대가 14만 2천 원 정도 되네요. 거기 정도에 가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을 때에는 어느 정도에서 내가 손절을 하겠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보통 이런 타이밍에서 틀렸을 때는 5% 이내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마다 다 이제 손절선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끝까지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4만 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지지가 나오거나 만약에 거기에서도 수급이 깨지면은 최악의 경우에 121선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조금 일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다 수급들이 달라붙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정말로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재무제표도 꼭 챙겨 보셔야 돼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 업체가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 정말로 이 업체 사면 안 되는 업체였어요. 보시면 2018년도에 그 전까지는 41억, 60억 흑자를 냅니다. 근데 이 매출액에 비하면 사실상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4%가 안 되고 5%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18년도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터지면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 적자가 362억이 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이제 빨간불을 켰죠.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기 분기로 보게 되면은 자, 2021년 3월 달에 얘네 돈 얼마 벌었죠? 275억을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269억을 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74억이지만 기업의 체질 자체가 P2E라는 부분을 업계 최초로 접목을 시켜서 성공을 시킴으로써 밸류에이션을 높여주고 숫자도 높아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곱하기인 거예요. 숫자가 안 나오던 기업이 정말로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얼마죠?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637억이 나옵니다. 637억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숫자였죠. 40억, 60억 내던 업체였어요. 637억 곱하기 여기다가 근데 예전에 주던 밸류에이션 퍼 10만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업계 최초로 선도하고 과연 이제 NC소프트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라던가 NFT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시장을 선점한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게임을 돌리면서 돈을 벌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와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게임,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에 더 집중하면서 그 거래소에서 아이템들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집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에서는 아마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NFT, 메타버스,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절대 잠깐 꺾인다고 해서 모든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닙니다. 선별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단에 정말 시가총액 작고 기술력 없고 이렇게 개선될 만한 움직임이 없는데 테마성으로 들어가신 거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주도주였던 위메이드 이 보통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 다시 주도주로 떠오를 것이다. 위메이드가.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쪽 섹터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전 저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15만 원 언더나 이제 14만 원.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일단은 손절 잡고 매수해보기에 1차적으로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적인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이게 9% 정도를 이제 뜨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도 이게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급격하게 줄입니다. 9%에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죠. 반토막 이상 납니다. 3.7%까지 줄이고 나서 이거 잘 되네 하니까 다시 10월 초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주가도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나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는 구간에서는 잠시 정체됐다가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올라가고요. 이런 식의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24만 5천 원 찍은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지분율이 다시 전고점 9%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시장을 결정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단기적인 매매밖에 할 수 없고요. 아마 질문 주실 건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네. 그 급락하거나 뭐 상승하거나 이거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들이 한두 번 있었던 사태가 아니에요. 정말 고점 대비해서 50% 폭락한 사태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번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거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의 수급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좋다 비트코인 하나당 1억 10억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누군가는 사서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단기간에 났으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집니다. 각자 처음에 들어갈 때 목표치가 다 달라요. 나는 30%만 먹고 나올래. 나는 50%면은 정말 다치고 나올 수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이거 10배 먹고 나올 거야. 전부 다 목표치가 다르고 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입했을 때 시점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화폐 개념은 아닙니다. 화폐가 이렇게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투자 수단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상위 쪽에 어떤 비트코인 같은 업체는 정말 시가총액이 여러분 저쪽에 이제 테슬라보다도 높아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투자 수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FT나 메타버스처럼 나 이거 몰라 라고 손 놓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급을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거래소처럼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나눠서 분별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전에 상승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때 크게 상승했다가 정말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 예전에 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취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었던 부분들이 내가 정말 그때 1,000만 원인가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정말 구멍난 팬티를 입을지언정 계속 거기다 돈을 밀어넣어서 그게 200억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인터뷰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게 레버리지 안 썼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은 더 엄청난 2천억 이상이 돼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잘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 책들을 읽고 공부하기 전에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최근에 이제 세컨 서울 2라는 게임들의 사전 청약을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시 지도를 가지고 타일로 잘게 쪼개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왜 몰릴까요? 그 안에서 돈 벌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2에서 자유의 여신상 타일 하나가 한 달 만에 몇 배 뛰었다고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2,000배 뛰었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비싸겠죠, 훨씬.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내가 채우지 못한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게임을 열었어요. 지금 그 코로나가 한창 창궐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노조 같은 곳들에서 다 같이 어떤 숙소를 가서 정말 이제 체육대회하고 운동회하고 했거든요. 그걸 메타버스에서 했습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했고요. 신입사원들 채용하는데도 요즘에는 전부 다 NFT 메타버스 쓰고 있어요. 그 안에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에서 더 이상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의 특성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대면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요. 이런 메타버스 가상세계 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NFT 메타버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새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조정, 네. 어떤 그 61선, 뭐 21선이었나요? 61선이었나? 61선입니다. 61선이죠. 네. 요걸 기준으로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치고요. 네네. 근데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절을 지금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버티는 게 낫다고 보세요? 일단은 재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위메이드라던가 좀 상위권 종목들 충분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외국인 지수에도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미 시가총액이 커졌고 유동 시가총액을 같이 만족시켜야지만 모건 스탠리 지수 이런 쪽들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위메이드 보게 되면은 오늘 기준으로 5조 3,800억이에요. 이 정도에서 절대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이제 NC소프트를 가파르게 따라잡으면서 실적을 올릴 건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15조가 아직까지도 넘거든요. 이거의 최소 80%는 위메이드가 따라가야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직도 갈 자리는 중장기적으로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미리 사서 가지고 계셨는데 손절 아직까지 못 하셨다. 그러면은 현금일 경우에는 버티셔야 돼요. 이게 현금일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제 그 업계에서도 조금 안 좋은 사례인데요. 삼성전자가 95,000원대였나요? 그때 97,000원대였나 한번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나와서 삼성전자를 자꾸 사라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96,800원의 윗꼬리 자체도 이날 되게 길었어요. 이 윗꼬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다 넘겨줬던 겁니다. 1월 11일 날이요. 그래서 장중에 9%까지 올라갔는데 종가가 2.48%였어요. 그럼 종가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사자마자 당일날 6.5%의 손실을 봤는데 만약에 이거 영끌에서 요즘에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소외됐다. 다른 사람 다 돈 벌고 있고 부동산 사서 돈 벌고 있고 한데 나만 소외됐다라는 생각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글로벌 최고의 기업인데 설마 이거 사서 반대 매매 당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 들고 있다가 반대 매매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정말 이건 2.5배짜리 신용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선에서 한 20% 조금 벗어나면은 반대 매매 당해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절대 에버리지라던가 영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스탁론 이런 것들이요. 정말 내 생각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커졌고요. 그만큼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일어나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일중 아까 변동성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공포에 1월 11일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출몰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도 이제 신용으로 샀으면 2.5배인데 10%만 손실이면은 25%의 손실을 여러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서 사서 내가 어느 정도 위험까지는 감내하겠어라는 부분들이 이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위메이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 때 한 61선 정도까지 사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5% 이내에서 손절하고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수급 확인하고 들어갈 때 그렇더라도 일단 손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번 기회, 매수 기회를 살리고 시간의 비용도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포모 증후군. 다른 사람들 제 타이밍에 사가지고 다 돈 벌고 있는데 난 고점에 사서 계속 물리고 있어. 이러면은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면서 투자에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실 때는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사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금에 한해서 버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고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렇자도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 여러 날 그 네. 그 신용 매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매도를 아주 세게 두들겨 맞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 공매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약점으로 예.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들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절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레버리지 사용은 금물이고요. 손절도 칼같이 하시는 연습들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그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내만여의 날. 어떻게 상황을 보시나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선물 동향을 보니까 코스피의 흐름들을 조금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선물 쪽은 외국인들이 왜냐? 이제 주요한 우리나라의 지수를 이끌어주는 종목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업종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요. 당연히 선물도 상방으로 베팅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 방향성이 여기에서 한번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삼성전자도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늘려나가는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정말로 내년에 어떤 디램의 1분기가 저점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리포트들, 그리고 폴더블 폰이 올해 700만 대가 출하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 2배가 될 것 같아요. 1,400만 대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로 치면 제일 잘 접어요. 정말 잘 접습니다. 다른 기업들, 구글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폴더블 포기했고요. 중국 쪽의 로컬 기업인 TCL도 정말 제품 출하 전까지 갔는데 이거 어차피 출하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를 그냥 접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 화웨이, 샤오미 이런 쪽들 내수해서 해봐야 점유율 얼마 안 나올 거고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이 9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연말 특수 효과로 인해서 95% 이상의 폴더블 폰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떤 노트 신제품까지도 출시 연기하면서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미 플래그십 쪽이 폴더블 쪽으로 접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신사업까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5G도 오늘 보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한다라는 뉴스가 또 떴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조금 잠잠한 것 같죠? 그 내면에선 수면 밑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작년에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에 뉴스 잘 안 나오니까 이거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끝난 거 아니고요. 엄청나게 싸우면서 미국이 아랍에미리트한테 제시했던 게 뭐냐? 니네 우리가 무기 너네한테 팔 테니까 화웨이 장비 들어온 거 다 철수시켜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국과는 엄청나게 견제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5G 쪽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재용 부회장 출국에 낭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내일 뭐 봐야 되겠다 이거죠. 5G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또 쉽지 않은 시장이 올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워낙 심해가지고 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지 네.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떤 오미크론 변이가 큰 영향을 줄지 하여튼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함께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용관 차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시고요. 내일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떻게 또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